거실 테이블 위에 통장 사본 몇 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앞에 박재민과 오선영이 마주 앉아 있었다. 선영은 손으로 서류를 짚으며 언성을 높였고 재민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팔짱을 꼈다. 선영은 재민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물었지만 재민은 대답을 피했고 시선은 창밖을 향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키웠고 재민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다. 선영은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소리쳤고 재민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는 3미터였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선영은 주저앉아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고 재민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부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영은 통장 내역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를 확인했다. 4억 2천만 원. 재민이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선영은 자신의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다. 2,300만 원. 그게 전부였다. 선영은 휴대폰을 들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고 다시 서류를 내려놓았다. 재민은 방 안에서 TV 소리를 크게 틀었고 선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저는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영은 30년 전을 떠올렸다. 재민과 결혼하던 날 두 사람은 각자 번 돈 각자 관리하자고 약속했고 그게 공평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선영은 그 약속이 자신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재민은 방문을 열고 나와 현관으로 걸어갔다. 선영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재민은 대답 없이 신발을 신었고 문을 열어나갔다. 선영은 그대로 테이블에 앉아 통장 사본을 바라봤다. 저는 선영의 눈빛에서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선영은 30년 동안 자신이 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생각했다. 아이들 학원비, 시댁 경조사비, 명절 준비비, 친정 지원금. 그리고 재민은 그 사이 4억을 모았다. 선영은 테이블을 손으로 쓸어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저는 선영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배신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민은 그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30년 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짐을 풀었다. 재민은 회사원이었고 선영은 학원 강사였다. 두 사람 모두 월급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다. 재민은 선영에게 제안했다. 우리 각자 번 돈 각자 관리하자. 생활비는 반반 내고. 선영은 그 제안이 좋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통장을 관리하던 시대는 지났고 두 사람은 현대적인 부부가 되고 싶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재민도 만족스러워했다. 저는 두 사람이 그때 진심으로 공평하다고 믿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선영은 임신을 했고 출산 후 육아휴직을 썼다. 재민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월급은 꾸준히 올랐다. 선영은 복직 후에도 아이를 돌보느라 야근을 할 수 없었고 승진은 늦어졌다. 생활비는 여전히 반반 냈지만 선영은 아이 기저귀와 분유를 샀고 재민은 자기 취미 생활비를 썼다. 선영은 주말에 아이를 돌봤고 재민은 골프를 쳤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각자 번 돈 각자 쓴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둘째가 태어나고 선영은 다시 육아휴직을 썼다. 재민은 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은 8천만 원을 넘었다.
선영은 복직 후 시간제로 일했고 월급은 200만 원이었다. 생활비는 여전히 반반이었다. 선영은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로 냈고 아이들 학원비 일부도 부담했다. 재미는 자기 월급에서 생활비를 내고 남은 돈을 저축했다. 그러나 선영은 그 사실을 몰랐다. 재미는 자기 통장을 보여주지 않았고 선영도 묻지 않았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됐고 학원비가 늘어났다. 선영은 학원비 좀 더 보태줄 수 있냐고 재민에게 물었고 재민은 내 몫은 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선영은 모자라는 돈을 친정에서 빌렸고 재민은 그 사실을 몰랐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비가 필요했다. 재민은 형제들이랑 나눠내자고 말했고 선영은 우리도 좀 보태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재민은 당신 돈으로 내고 싶으면 내라고 말했고 선영은 자기 적금을 깨서 500만 원을 보탰다. 명절마다 선영은 차례 음식을 준비했고 재료비는 선영이 냈다. 재민은 명절 음식은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선영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저는 선영이 그때부터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고 등록금이 필요했다. 재민은 반반 내자고 말했고 선영은 자기 적금을 또 깼다. 재민은 자기 통장에서 돈을 냈지만 여전히 저축은 계속했다. 선영은 통장이 비어가고 있었지만 재민의 통장은 불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다. 선영은 이제야 깨달았다. 각자 번 돈 각자 쓴다는 약속은 공평하지 않았다. 저는 선영이 30년 동안 혼자 가족을 떠받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영은 자기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받은 월급 총액을 계산했고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은 번 돈을 거의 다 썼고 남은 건 2천만 원뿐이었다. 선영은 재민에게 물었다. 당신 통장에 얼마 있어? 재민은 대답을 피했고 선영은 다시 물었다. 재민은 그게 왜 궁금하냐고 반문했고 선영은 우리 부부잖아라고 말했다. 재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4억 정도라고 말했다. 선영은 귀를 의심했다. 4억?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아껴 썼으니까라고 덧붙였다. 선영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은 2천만 원이고 재민은 4억이었다. 저는 선영의 얼굴에서 충격과 배신감이 동시에 떠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선영은 따졌다. 나는 왜 2천만 원밖에 없는데 당신은 4억이야? 재민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많이 쓴 거지. 나는 아껴 썼고. 선영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뭘 쓴 건데? 재민은 그건 나도 모르지라고 말했다. 선영은 30년 동안 자신이 쓴 돈을 떠올렸다. 아이들 학원비 추가 부담, 시댁 병원비 지원, 명절 음식 재료비, 친정 어머니 용돈, 아이들 옷가, 학용품비. 재민은 그 돈들을 당신 돈으로 처리했고 자기 저축은 건드리지 않았다. 선영은 재민에게 물었다. 당신은 30년 동안 뭘 샀어? 재민은 나도 생활비 냈고 학비 냈다고 대답했다. 선영은 그럼 나머지는? 재민은 저축했지라고 말했다. 선영은 나는 왜 저축 못했는데? 라고 소리쳤고 재민은 그건 당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재민은 거실에 그대로 앉아 TV를 켰다. 저는 재민이 선영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선영은 방 안에서 울었다. 30년 동안 자신이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민은 공평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만 챙겼고 선영은 가족을 위해 다 썼다. 그리고 이제 재민은 4억을 가졌고 선영은 빈손이었다.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은 엄마 왜? 라고 물었고
선영은 아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 라고 물었다. 딸은 몰라요. 왜요? 라고 대답했고 선영은 4억이래라고 말했다. 딸은 잠시 침묵했고 그럼 엄마는요? 라고 물었다. 선영은 2천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딸은 놀란 목소리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었고 선영은 나도 방금 알았어 라고 대답했다. 딸은 아빠한테 따져봐요 라고 말했지만 선영은 이미 따졌고 재미는 내가 아낀 거라고만 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재미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저는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재민에게 다시 물었다. 우리 재산 합쳐서 나누자. 재민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고 왜? 라고 물었다. 선영은 우리 부부잖아. 같이 산 돈이잖아 라고 말했다.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각자 번 돈 각자 쓰기로 했잖아. 선영은 그건 30년 전 얘기고 지금은 다르잖아 라고 항변했지만 재민은 단호했다. 약속은 약속이야. 나는 내 돈 아껴 쓴 거고 당신은 많이 쓴 거지. 선영은 내가 뭘 많이 썼는데? 라고 소리쳤고 재민은 그건 나도 모르지. 당신 통장인데 라고 대답했다. 선영은 재민의 논리에 할 말을 잃었다. 재민은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믿었고 선영이 돈을 못 모은 건 선영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재민의 냉정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재민은 말을 이었다. 나도 생활비 냈고 학비 냈어. 내 몫은 다 했지. 선영은 그럼 시댁 병원비는? 명절 음식비는? 애들 학원비 추가 부담은? 이라고 따졌다. 재민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 내가 시킨 적 없어라고 대답했다. 선영은 어이가 없었다. 당신 어머니 병원비를 내가 알아서 낸 거라고? 재민은 내가 내라고 했어? 당신이 알아서 낸 거지라고 말했다. 선영은 그럼 안 내면 어떻게 돼? 당신 어머니가 수술을 못 받는데 라고 소리쳤다. 재민은 그건 형제들이랑 상의했어야지라고 대꾸했다. 선영은 주저앉았다. 재민은 모든 걸 당신 선택으로 돌렸고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저는 재민이 가족을 팀이 아니라 각자 도생의 공간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민은 신문을 다시 펼쳤고 이제 그만 좀 하자. 당신도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아껴 써라고 말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자기 돈을 다 쓴 사람에게 이제부터 아껴 써라니.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재민은 뭐 하냐고 물었고 선영은 나간다고 대답했다. 재민은 어디 가게? 라고 물었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영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고 재민은 따라 나오지 않았다. 선영은 딸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만 재워줄 수 있니? 라고 물었다. 딸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고 선영은 아빠랑 같이 못 살겠어라고 대답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오세요라고 말했다. 선영은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갔다. 재민은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선영은 받지 않았다. 재민은 문자를 보냈다. 언제 올 거야? 선영은 답장하지 않았다. 저는 선영이 더 이상 재민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선영은 딸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30년간 자신이 쓴 돈을 정리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뒤져가며 하나하나 기록했고 카테고리별로 분류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자녀 학원비 추가 부담 5천만 원. 재민은 반반 내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선영이 더 많이 냈다. 시댁 경조사비 2천만 원.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시댁 행사마다 선영이 부조금을 냈다.
명절 음식 재료비 1천만 원. 30년간 명절마다 선영이 차례 음식을 준비했고 재료비는 전부 선영 몫이었다. 시부모 병원비 지원 3천만 원. 시어머니 수술비, 시아버지 입원비 등을 선영이 보탰다. 친정 어머니 용돈 2천만 원. 매달 20만 원씩 30년간 보냈다. 아이들 옷값과 학용품비 2천만 원. 재미는 필요한 것만 사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계속 자랐고 선영은 계속 샀다. 총합계 1억 5천만 원. 선영은 30년 동안 이 돈을 집안을 위해 썼고 재미는 그 사실을 몰랐거나 무시했다. 선영은 이 내역서를 출력해서 재민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선영은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재민은 뭘? 이라고 물었고 선영은 보여줄 게 있어라고 대답했다. 재민은 그래라고 짧게 답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갔고 재민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선영은 출력한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게 내가 30년 동안 쓴 돈이야. 재민은 서류를 들여다봤고 표정이 굳었다. 선영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이게 애들 학원비 추가 부담이고 이게 시댁 경조사비고 이게 명절 음식비야. 재민은 이게 다 진짜야? 라고 물었고 선영은 은행 거래 내역 다 있어라고 대답했다. 재민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어 말했다. 그래도 이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 내가 시킨 적 없어. 선영은 재민의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저는 재민이 선영의 희생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선영은 소리쳤다. 당신 어머니 병원비를 내가 알아서 낸 거라고? 명절 음식을 내가 혼자 먹으려고 만든 거야? 재민은 나는 내 몫 다 했어. 당신이 더 하고 싶었던 거지라고 대답했다. 선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재민은 자기 논리 안에 갇혀 있었고 선영의 희생을 당신 선택으로만 치부했다. 저는 이 부부가 애초에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었다고 느꼈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챙겨 들고 다시 나갔다. 재민은 또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영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재민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저는 선영이 이미 마음속으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영은 아들 집 근처에 원룸을 얻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선영은 자기 통장에 남은 돈 2천만 원 중 일부를 보증금으로 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남겼다. 재민은 왜 집을 나가냐고 물었지만 선영은 당신이랑 못 살겠어라고 답했다. 재민은 그럼 이혼하자는 거냐고 물었고 선영은 그건 나도 모르겠어. 일단 떨어져 살고 싶어라고 대답했다. 재민은 집세는 누가 내냐고 물었고 선영은 내가 낼 거야라고 말했다. 재민은 그래라고 짧게 대답했다. 선영은 짐을 쌌고 재민은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지켜봤다. 선영은 옷가지와 이불 몇 개, 그릇 몇 개만 챙겼고 나머지는 두고 나왔다. 재민은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라고 말했지만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선영은 원룸에 짐을 풀고 혼자 앉아 있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재민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고 재민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됐다. 저는 선영이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컸다. 선영은 이제 혼자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다. 선영은 학원 강사 일을 그만둔 지 5년이 됐고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선영은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고 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아파트 경비 등의 공고를 봤다. 선영은 결국 마트 계산대 알바를 시작했다. 시급 1만 원, 하루 5시간, 주 5일. 월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50만 원이 남았다.
선영은 빠듯했지만 견딜만 했다. 재미는 본가에서 혼자 지냈다. 저녁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주말엔 친구들과 골프를 쳤다. 선영이 없으니 집은 조용했고 재미는 그게 편했다. 하지만 가끔 선영이 해주던 밥이 생각났고 텅 빈 집이 쓸쓸했다. 재미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선영은 응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재미는 돈은 괜찮냐? 고 물었고 선영은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했다. 재미는 힘들면 얘기해라고 했지만 선영은 됐어라고 끊었다. 한 달이 지났고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선영은 마트에서 일하며 지냈고 재미는 회사에서 퇴근 후 혼자 TV를 봤다. 명절이 다가왔고 아들이 전화를 걸어 명절에 같이 모이실 거예요? 라고 물었다. 재미는 엄마한테 물어봐라고 대답했고 선영은 아빠랑 따로 볼게라고 말했다. 아들은 난처해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영은 아빠 먼저 보고 나 나중에 봐라고 말했다. 아들은 이혼하실 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선영은 모르겠어. 일단 떨어져 살아보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저는 두 사람이 이미 부부가 아니라 남처럼 지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이혼으로 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명절날 아들 집에서 식사를 했다. 재민이 먼저 와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고 선영은 재민이 떠난 후 왔다. 딸은 선영에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빠가 통장 하나 더 있대요. 선영은 고개를 들었다. 뭐? 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가 아빠한테 들었대요. 주식 계좌가 하나 더 있대요. 거기 1억 더 있다고. 선영은 숨이 막혔다. 4억이 아니라 5억이었다. 선영은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장 하나 더 있다며? 재민은 잠시 침묵했고 누가 그래? 라고 물었다. 선영은 아들이 말했어. 주식 계좌 1억이라고 소리쳤다. 재민은 한숨을 쉬었고 그래, 있어라고 인정했다. 선영은 왜 숨겼어? 라고 따졌고 재민은 숨긴 거 아니야. 그냥 안 말한 거지라고 대답했다. 선영은 그게 숨긴 거지. 라고 소리쳤다. 재민은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건드리면 안 되라고 말했다. 선영은 어이가 없었다. 당신 노후 자금? 그럼 내 노후는?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영은 나는 2천만 원밖에 없는데 당신은 5억이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소리쳤다. 재민은 그건 당신이 못 모은 거잖아 라고 대꾸했다. 선영은 전화를 끊었다. 딸이 다가와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 재민이 선영을 동반자가 아닌 타인으로 본다고 확신했습니다.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남편이 통장을 숨겼는데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각자 번 돈이라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선영은 남편은 5억이고 저는 2천만 원인데 반반 나눌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보통 기여도를 따지지만 절반에 가깝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설명했다. 선영은 그럼 이혼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재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혼하자. 재산 분할하고. 재민은 전화를 걸어왔다. 왜 갑자기 이혼? 선영은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끝난 지 오래야라고 대답했다. 재민은 재산 분할은 안 돼. 내가 번 돈이야라고 소리쳤다. 선영은 변호사가 가능하대.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래라고 말했다. 재민은 그럼 이혼 안 해라고 대답했다. 선영은 재판으로 가면 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저는 두 사람이
이제 돈으로만 대화한다고 느꼈습니다. 30년 부부 생활은 이미 끝났고 남은 건 재산 분할 싸움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부모의 이혼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들은 재민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 진짜 이혼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다. 재민은 엄마가 하자는 거야. 나는 반대야 라고 대답했다. 아들은 선영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이혼하려고 해요? 선영은 아빠랑 못 살겠어. 30년 동안 나만 바보였어 라고 대답했다. 아들은 그래도 이혼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라고 물었고 선영은 있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딸은 엄마 편이었다. 아빠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엄마가 30년 동안 집안 다 챙겼는데 돈은 아빠만 모았잖아요. 아들은 그래도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라고 말했다. 딸은 좋은 사람이면 뭐해요. 엄마한테는 나쁜 남편이었는데 라고 대꾸했다. 아들은 재민을 설득하려 했다. 아빠, 엄마한테 재산 좀 나눠주세요. 엄마가 30년 동안 우리 키우느라 고생했잖아요. 재민은 나도 돈 벌었어. 내 몫이야 라고 답했다. 아들은 그래도 엄마 노후는 생각 안 하세요? 라고 물었지만 재민은 엄마도 일하면 되지라고 말했다. 딸은 선영을 위로했다. 엄마, 재판 가세요. 절반 받으세요. 선영은 그러려고 변호사 선임했어라고 말했다. 딸은 제가 비용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지만 선영은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라고 대답했다. 아들과 딸은 식사 자리에서 만나 부모 얘기를 했다. 아들은 우리가 중재할 수 없을까? 라고 물었고 딸은 이미 늦었어요. 엄마 마음 굳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고 결혼하면 다 이렇게 되나라고 중얼거렸다. 딸은 오빠는 아내한테 잘해줘요. 엄마처럼 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빠를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라고 답했다. 저는 자식들조차 부모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걸 느꼈습니다. 재민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를 좀 설득해줘. 이혼하면 너희도 힘들잖아 라고 말했다. 아들은 저희는 괜찮아요. 부모님이 행복하시면 돼요라고 대답했다. 재민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딸은 재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재산 나눠주세요. 그게 맞아요. 재민은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저는 재민이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영은 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협상에 들어갔다. 재민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선영은 재민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재민도 시선을 피했다. 선영 측 변호사가 말했다. 혼인기간 30년 동안 형성된 재산 총 5억 2천만 원을 반반 나누는 게 합리적입니다. 재민 측 변호사는 그건 남편이 벌어서 저축한 돈입니다. 아내가 기여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절반은 과도합니다라고 반박했다. 선영은 자신이 정리한 지출 내역서를 제출했다. 저는 30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저축했고요. 재민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 라고 말했지만 변호사는 조용히 하세요라고 제지했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재민은 1억까지 줄 수 있다고 제시했고 선영은 최소 2억 5천이라고 맞섰다. 재민 측 변호사는 1억 5천이 적정선이라고 제안했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선영은 재판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재민은 당황했고 재판 가면 시간만 오래 걸려라고 말했다. 선영은 상관없어요. 제대로 받을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재민은 한숨을 쉬었고 2억까지 줄게라고 양보했다. 선영은 잠시 생각했다.
2억이면 원룸 보증금 내고도 1억 5천 정도 남았다.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영은 2억 5천이라고 다시 말했다. 재민은 그럼 이혼 안 해라고 버텼다. 협상은 결렬됐다. 선영은 변호사에게 재판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했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민은 선영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선영은 당신이 먼저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대답했다. 선영은 사무실을 나와 혼자 걸었다. 30년 부부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 얘기만 하다 헤어지는 게 허무했다. 하지만 선영은 후회하지 않았다. 저는 선영이 이미 재민을 포기했다고 느꼈습니다. 재민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5억 중 2억 5천을 주면 자기 몫은 2억 5천이 남았다. 절반이 사라지는 거였다. 재민은 억울했다. 자기가 30년 동안 모은 돈인데 왜 나눠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그러나 재판으로 가면 더 많이 빼앗길 수도 있었다. 재민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2억 5천 주면 이혼 성립되냐? 고 물었다. 변호사는 네, 합의서 쓰면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재민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두 사람이 이제 완전히 남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돈의 정산이라는 게 슬펐습니다. 일주일 후 재민은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2억 5천 줄게. 이혼하자. 선영은 잠시 침묵했고 합의서 쓰자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모였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산 5억 2천 중 선영은 2억 5천을 받고 재민은 2억 7천을 갖기로 했다. 집은 재민 명의였고 선영은 집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류에 서명했고 변호사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선영과 재민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고 말도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다. 선영이 먼저 탔고 재민은 따라 들어왔다. 1층에 도착하자 선영이 먼저 내렸고 재민은 뒤따라 나왔다. 선영은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고 재민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 돌아보지 않았다. 선영은 원룸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다. 2억 5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다. 30년 결혼 생활의 정산이었다. 선영은 통장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앞으로 혼자 살아야 했다. 재민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텅 빈 집이었다. 선영이 쓰던 물건들은 이미 치워졌고 집은 조용했다. 재민은 통장을 확인했다. 2억 7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5억에서 절반 가까이 사라진 거였다. 아들과 딸은 부모의 이혼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들은 이제 명절에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고 딸은 따로 봐야지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다. 선영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혼한 게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재민과 싸우지 않아도 됐다. 2억 5천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했다. 쉽지 않겠지만 혼자 살아갈 수 있었다. 재민도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다. 선영 없이 사는 게 편하긴 했지만 가끔 외로웠다. 2억 7천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들었다. 재민은 억울했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이어갔다. 30년 부부는 이제 완전히 남이 됐고 서로를 다시 볼 일도 없었다. 이제 두 사람은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선영은 여전히 고민합니다. 2억 5천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요? 재민도 고민합니다. 혼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그들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한 게 맞았을까요? 잘못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